국민연금은 질타할 게 아니라 운용을 잘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주잖아요. 만약에 민간 금융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돈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만들면 불가능해요. 부도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살지 않거든요. 내일 당장 뭐 죽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오늘 하루 사는 거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존재들의 우리는 후손들이라는 거죠. 먼 훗날보다는 현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미래를 디스카운트하는 젊은 세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 전무님을 저희 Y스트릿에서 이제 처음 모셔가지고 예. 미래셋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님, 예. 예, 이상건 센터장님.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금에 대해서는 숙제처럼 생각해야 된다 할까요? 그쵸, 그쵸. 약간 받아들이기 뭔가 어렵기도 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래에 대비해서 금융이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그 생식 능력이 떨어지면 거의 죽거든요. 근데 인간은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나서도 기간 이상을 사는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존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는, 당연히 뭐 건강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써가지고 젊은 시절에 내가 투자와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내가 생산력이 떨어졌을 때를 보완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사실 인류가 그러면 나이 들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예전에 이제 농경 기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 농경 기반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사실은 가장 확실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력도 늘리면서 미래의 자기 노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류가 제일 오랫동안 해왔던 그 연금 시스템은 효도연금 시스템이에요. 효도연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용돈 부양도 해주고 용돈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저축과 투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200년 이상 고민을 했지만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제도가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연금 제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효도연금에서 이제 제도화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최근에 뭐 공적 개혁 연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최근에 그런 연금 개혁이라는 게 추세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공적 연금을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뭐 지금 뭐 프랑스도 데모 많이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뭐 영국도 개혁한다고 그러고 독일도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이 사실은 세계 최초의 국민연금을 도입한 나라 아닙니까? 예? 프로이센의 철학 대상인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세계 최초의 국민연금을 200여 년 전에 이제 만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복지국가들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몇 년 전에 그 전 독일 총리인 메르켈, 그 굉장히 독일 최장수 총리였죠, 그분이. 그 메르켈 여성 총리. 근데 이분이 독일 국민연금 이제 200주년 기념식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점점 더 줄어든다.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통령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하고 더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면은 공적연금의 기능이 좀 줄어들고 사적연금을 더 커지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적연금도 본인이 더 자기 책임 하로 운용해내는, 스스로 운용해내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전 세계 금융이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연금 쪽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용의 세부적인 그 제도적인 것들은 뭐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지만 큼지막한 방향 세 가지인 거죠. 그래서 공적연금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사적연금을 또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 약간 이제 그 공적연금, 뭐 대표적인 이제 국민연금인데 그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의 그 수익률, 물론 이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2022년 시장이 정말로 힘들었다라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2022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에서 역대 최악이다. 거의 80조 원의 평가 손실을 봤다. 이러면서 이제 질타가 쏟아지고 있죠. 혹시 우리 그래도 연금 전문가인 이상건 전무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편집장님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고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금융 담당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흔히 하는 말로 제일 쓸데없는 기사가 수익률 기사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흔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쓰거든요, 기자들이. 사실 그 국민연금 비판하는 기사가 제일 쓰기 쉽고 누구도 뭐라 안 하고 다 편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실제 그 수익률이 역대 최악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8.2 정도가 퍼센트 정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쭉 자료를 읽어봤는데 참 그래서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수익률 기사를 보실 때 참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왜 안 되겠다는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새삼 느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8.22%라는 거를 개인 투자자도 손실 난 거 8.2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은 한 900조 원 가까이 되는 세계 3대 글로벌 연기금이에요. 이게 뭐 종목 한두 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자산 배분이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다 마이너스죠.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채권 쪽에서 마이너스가 당연히 났고 주식도 좀 빠졌고 근데 대체 투자 뭐 사모펀드라든가 부동산 투자 같은 대체 투자에서는 거의 9%또 수익을 냈어요. 안 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해서 나오는 수익이고 여기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 계속 돈이 들어오고 빠지면서 운용되는 자산이에요. 네. 들어오면서 인출되게 유입이 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빼면서 계속 주식 투자하지 않아요. 보통 다 그냥 사고 팔고 하시지 그냥 배당 받으시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그 기금은 그렇게 운용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 유출도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라는 거죠. 다른 나라.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성공적인 연기금으로 꽂는 게 노르웨이 국부펀드예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게 석유 이제 판매된 기금으로 그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운용을 하는데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예요. 이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석유를 팔아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영국도 석유가 나오지만 영국은 석유 수출 안 하거든요. 노르웨이만 지금 유럽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를 수출합니다. 그래서 그 천연가스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들이 써서 그러니까 빼서 쓰면 이게 다 고갈됐을 때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자원을 미래에 우리가 자산 배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시스템이 투자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운용을 합니다. 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그 간접 투자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간접 투자하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주식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뭐 애플, 테슬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우리는 뭐 전 세계 16,000개 기업인가 이렇게 투자한다 나옵니다. 홈페이지. 굉장히 광범위한 글로벌 투자를 해요. 가끔 막 의결권 가지고도 뭐 그렇죠.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도 하고. 이거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설명을 마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도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안정적인 채권으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거의 주식과 대체 투자 비중이 거의 90%가 돼요. 채권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왜 그렇게 했냐. 장기적으로 처음엔 또 자기네 나라 노르웨이 물가에 연동을 시키는 였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계 석유를 기업하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률에다가 자기네 펀드에 연동을 시켜서 수익률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화폐 가치를 지키려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거네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이기는 자산이 채권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이 이기니까 주식 오리엔트 돼 있는 펀드로 그 막강한 자금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더 안 좋았겠죠. 마이너스 14.1%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정말 잘한 거네요. 엄청 잘한 거죠. 그다음에 유럽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연기금이 네덜란드 연금인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이게 주식회사 증권거래소가 탄생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도인도 회사가 설리고 그다음에 그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곳인데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연금 기금의 전통이 엄청나게 오래된 국가입니다. 여기도 네덜란드 연기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ESG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적 윤리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연기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7.6%예요. 근데 이들 나라에서 이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국민연금 큰일 났습니다. 오히려 이 뭐 한두 해 손실 나는 것 자체는 대해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자산 배분하고 투자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한번 2003년도 이후에부터 수익률 한번 찾아봤는데 2003년도 이후에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기록하는 것은 3번밖에 없더라고요. 2008년도에 마이너스 0.18%, 2018년도에 0.92%, 2022년도에 마이너스 8.2%, 2%. 네.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질타할 게 아니라 운용을 잘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국민연금이 돈이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자꾸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 돼. 자꾸 질타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언론사의 제목에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좀 행간을 좀 읽으시는 게 제대로 된 독법이 아닌가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사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 국민연금 마이너스 8% 수익률이라는 게 얼마나 선방한 건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더 나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시고. 근데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까? 근데 또 보면은 국내 주식 부문에서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22.76%니까 또 우리 시장이 또 많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많이 깨진 거는 맞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내 주식에서 마이너스 22% 넘게 손실을 봤는데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8%대로 선방을 했어.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많이 국민연금이 안 갖고 있는 게 더 나았던 건가라는 막 의문도 생기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주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많이 가져서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크게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는 국내 주식도 중요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되잖아요. 한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자산을 넣게 되면 또 우리나라 증시가 경제가 소규모 개발 경제이고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 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다가 그다음에 뭐 외환 시장, 뭐 채권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주시장 다 개방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올바른 일이냐. 그래서 오히려 자산 배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금 현재 글로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내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금, 기금 운용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국내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 막대한 돈이 좀 들어와서 안전판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갖고 있던 것도 팔아서 내줘야 하는 게 그 비중이 더 이제 큰 시대가 분명히 머지않아 오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을 많이 담아놔도 그래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투자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산 배분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개편, 연금 개편 많이 이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답은 일단 정해져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낼 사람이 적어지고 받을 사람이 많아지고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러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그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혹시 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공적연금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이제 연금을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 도입했던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금이라는 아이디어 한 200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고요. 이 연금이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된 게 선진국들은 한 20년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대공황 이후에 너무 이제 그 국민들이 그 경제적 궁핍 때문에 참상을 겪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이 미국도 그 대공황 이후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발 자본주의국가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 60년대에 도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이머징 마켓 단계에서 좀 빨리 했던 나라가 한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88년도에 도입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 처음에 나왔던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졌던 시절에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 연금 만들 때 200년 전에 뭐 평균 수명이 60 넘어가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 만들 때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아이디어 자체가.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되면 그걸 누가 받아서. 그러니까 소수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아마 이들이 이렇게 인류가 오래 살 거라고 예측을 했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했을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당연히 뭐 내는 사람 적어지면 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죽어지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냐, 당연히 세금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 제도를 우리는 상품처럼 이해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입한 상품인데 이것이 수익이 얼마 나야 돼, 이렇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제도예요, 제도.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비도 나오게 하지만 이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재분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연금액이 돌아가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자기가 낸 돈보다 좀 적게 받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약간 상품처럼 이해를 한다는 거죠. 상품이 이건 제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주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주잖아요. 만약에 민간 금융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돈을 주면서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게 만들면 그건 불가능해요. 부도 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금이 30년, 40년짜리 상품인데 내가 30년, 40년 뒤 인플레이션 예측 상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예요, 제도.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불안정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개혁을 이렇게 약간 젊은 세대 분들 입장에서 뭐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당연한 거죠. 뭐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제도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만 큰 방향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쪽 민간 금융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적연금의 역할을 더 본인 스스로가 높여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야, 그 말이 확 와닿네요. 국민연금을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종의 공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탕을 깔고 가야겠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연금 뭐 작년에 수익률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수익률 좋다고 막 기사 나고 이럴 때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라고 하죠. 뭐 주부님들이라든지 정기적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로 가입을 하는 사람이 막 늘어난대요. 근데 또 야 이거 저출산 고령화시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들 뜨고 나면은 막 이거 탈퇴할 수 없느냐 막 이런 문의들 많아진다고 하고 막 이게 저희도 이게 연기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65세 연금 받을 때가 됐을 때 내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내가 연기를 하게 되면 매년 7.2%씩 올라가 연금액이 매년. 아 내가 조금 더 늦게 받을게. 1년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내가 5년을 늘리게 되면 36%의 확정 수익을 내가 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많이 그걸 권해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암초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연금료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그 계산식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많아지면 건보료가 더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아봤자 내는 거니까 별로 나한테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 계신 거고, 두 번째로는 야 뭐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좀 조기연금이라서 좀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땡겨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땡겨받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좋다 나쁘다 이게 다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래 살면은요. 그렇죠. 연기납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래만 살면. 그것도 약간 한 뭐 60 넘어서도 소득이 좀 있어야 할 테고. 소득이 있어야 할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답이 없는 거기는 한데, 그럼 이제 이걸 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느냐. 일단 그 공적 연금은 개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개편 방향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얼마를 더 내느냐 얼마를 덜 받느냐 요 차이일 거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사적연금으로 더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완을. 보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연금의 체계는 그 3층으로 돼 있어요. 뭐 1층에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이 들어가 있고, 이번 퇴직연금이죠. 뭐 기업연금이라 표현해서 기업에서 내가 받는 소득의 일부를 적립을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퇴직금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자금 쓸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라든가 뭐 개인형 IRP라든가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소위 말하는 사적연금이에요. 그건 제도화된 거죠. 이건 뭐냐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세제 혜택도 주고 세금도 깎아줄게. 그러니까 니들 많이 넣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없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뭐냐면 노후 재테크 핵심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거창하게 뭐 이론을 들이대더라도 한마디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럼 기존에 있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 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연금화 시키는 거죠. 그게 뭐 셀프형, 뭐 임대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뭐 어떤 분들 월 분배식 ETF 같은 것들 활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형 자산을 내가 자꾸 확보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캐시플로우가 없는 자산은 캐시플로우 자산으로 바꾸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그런 자산이거든요. 이게 캐시플로우가 없는 자산인데 집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캐시플로우 있는 자산을 바꿔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뭐냐면 하는, 이게 뭐 셀프 연금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들 용어로는.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계좌 IRP 플러스 그다음에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셀프 연금,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이 되는 거는 국민연금은 내가 운영을 안 했까 그냥 빼는 거죠. 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에서 DB형이냐 DC형.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DB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퇴직 같은 거 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DC형인 분들은 내가 운영을 해야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내가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셀프연금도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부터 개인연금, 내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노후 준비의 본질이에요. 재무적인 목표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내 능력을 더 키워나가고 그런 다양한 자산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위에 개인연금 혹은 이제 셀프연금이라고 부르는 3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셀프 연금 비중을 점점 높여가야죠. 높여가야 하는 거고. 이제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그 정부 재정이 고령화라는 변수는 그 정부 재정에 되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일본도 우리가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정부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이.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스와 달리 옛날에 자기네 부채를 다 대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국 국민들이 국민 다 저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과거에 저축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제 30년간의 그 디플레이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때 디플레이션 때부터 그 정부 재정이 나빠졌을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책적 실기도 많이 했었지만 계속 순종했던 시기는 고령화 시기가 거의 비례합니다. 이 뭐냐면은 이 고령화에 대한 사회복지 비용은 가정으로 얘기하면 고정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쉽게 줄이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 재정이 계속 이렇게 나빠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딱 좋겠지만, 근데 그리고 또 정부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비용을 충당을 하려면 계속 걷어야 돼요. 그래서 뭐 건보료 같은 것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뭐 집 한 채 있으신 분들이 그냥 자기 자녀들 회사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못 올리거든요, 다. 자녀한테 피부양자로. 네, 피부양을 못 올리거든요. 자기 재산이 딱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보료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준조세적인 이런 비용들도 증가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거고, 뭐 내야 됩니다, 그건. 사회 시스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그 국민연금하고 또 다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건보료 산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도 들어가고 주식 배당금도 다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내가 사업소득 근로소득도 다 들어가는데 네. 자동차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는데 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연금 소득세 내는 게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런 변화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조세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연금도 그거는 이제 소득세가 따로 세율이 연금 소득세가 딱 끝나죠. 연금 소득세만 모든 게 종결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후 준비라든지 연금에 대한 콘텐츠들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저희 이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랑 연금 콘텐츠를 더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거 왜 봐야 될 사람들이 안 보고 이미 혹은 늦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연금 콘텐츠를 왜 더 많이 보실까? 혹시 그게 일반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도 그 투자연금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40, 50대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 약간 20, 30대 사실은 많이 듣고 그때 시작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이것이 뭐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 원시 시대에는 저축이나 투자 시스템이 없으니까 원시인들은 자기의 미래 밥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걸 지방 형태로 저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학자가 쓴 말처럼 우린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 지방으로 축적해놓고 나중에 이 지방을 태워서 못 먹을 버틸 수 있는. 지방에 저축하고 투자인 거죠. 가장 확실한 저축과 투자 수단이었던 거죠. 원시시대. 네, 지금은 이제 내가 돈으로 하는 거죠. 돈이라는 화폐적인 금융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저축을 하는 거지만 원시인들은 지방을 통해서 저축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며 살지 않거든요. 내일 당장 뭐 죽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오늘 하루 사는 거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존재들의 우리는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보다는 현재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미래를 디스카운트하는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죠. 인간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회 시스템적인 측면인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연금 받을 사람과 20년 뒤에 연금을 받을 사람 누가 더 연금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제 5년 뒤에 연금 받을 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변합니다. 주된 이벤트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들이랑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그 라이프 스테이지죠. 어떻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인생 단계마다 중요한 과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맨 나중에 보면 사실 노후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때는 집을 사고 어떤 때는 자녀 교육을 하고 어떤 이런 이벤트에 맞춰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 젊으신 분들이 생각적으로 이 노후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런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행동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그 행동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미국 정부에서 수용한 게 바로 디폴트 옵션 제도입니다. 아, 디폴트 옵션. 냅두면 저축 안 하니까 네.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투자하게 만들어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젊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아무 선택 안 하면 그냥 흔한 말로 자동으로 그냥 투자 상품에 넘어가게 만들어서 장기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한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디폴트 옵션이 22년도부터 도입됐죠. 그거는 말 그대로 연금 상품에 투자를 해놓고 내가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을 제가 사전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식 의미의 디폴트 옵션은 우리나라 사전 지정 제도가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지정을 해놓게 돼 있는 거죠. 내가 고위험 상품, 중위험 상품, 뭐 초저위험 상품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내가 몇 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달인가 7주 동안 내가 운영 안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그 옵션대로.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특히 젊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이제 60년대에 썼던 그 주주선을 보게 되면 그 투자 조합 시절에 무드셀러 투자 기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드셀러가. 자기가 이제 가장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수익률로 무드셀러처럼 969세까지 산 무드셀러처럼 오래 사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다. 자기가 8살 때, 6살 때 자기가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찍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살 때인가.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일찍 시작해서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일찍 죽었으면 이 정도 부자가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젊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 신입 직원 들어오면 저는 S&P 500 그 200년 그래프를 출력해서 줘요. 딱 주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200년 동안 올랐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가 망하면 모를까. 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뭐 위기도 겪겠지만 성장한다고 보게 되면 가장 뭐 인류가 만드는 현재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주식시장 오르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건데 미국 S&P 500을 봐라. 그러면 딱 2번 동안 10년을 헤맨 시기가 딱 2번 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와 20년대 대공황 10년의 시기다. 네. 이 시기인데 10년 동안 그래도 똔똔이다. 적립식으로 했으면 플러스 났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분들은 복리를 믿고 자산을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서 모아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 수집가적 관점에서 쓰셔야 된다고 젊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뒤에 저는 퇴직하게 되면 돈을 빼서 써야 되는 사람이지만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앞으로 30년 20년을 일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극단적으로 미국의 S&P 500 ETF만 사서 모으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산 수집가적 관점으로 봐라. 특히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한 10장 수집해놓고 이거 언제 팔지 생각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거죠. 자산도 내가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펀드가 됐든 연금이 됐든 수집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수집만 해라. 그렇죠. 특히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것들은 세액공제 주니까 사실은 그게 다 수집하기에 좋은 장치예요. 그렇죠. 세금 혜택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강제저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리처드 세일러 교수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 행동제목으로 받으셨죠, 그분이. 그분이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자기 결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결박. 자기를 묶어놓는다고요? 그렇죠. 트로이의 목마에서 이긴 그리스 신화의 오디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오는데 세이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인간인데 그 아름다운 인간의 여성의 몸인데 얼굴은 새의 얼굴을 한 그 괴물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현혹돼가지고 배가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도 모르서 죽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죽게 된다는. 그 괴물인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세이렌 노래를.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나를 돛대에 묶어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나를 풀어주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라. 절대 떼지 마라. 그래서 세일의 노래를 유일하게 들은 인간이 된 거죠. 오디세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 상품을 장기간에 투자하는 상품에 자기 결박을 해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중간 해지하면 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기 결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면 불이익 중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상품을 한 경우에는 뭐 ETF 사거나 내가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넣다가 그냥 없으면 되는 거죠. 보험에 드신 분은 계속 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투자 상품을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묶어놓고 있다가 좀 돈이 없으면 좀 쉬고 돈 생기면 또 계속 넣고 모아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자기 결박이라는 좋은 표현 써주셨는데 사실 뭐라 해야 될까
현재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도 이거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다시 뱉어내야 되고 그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단 뭔가 돈이 급할 것 같은 게 있고 예. 뭔가 좀 써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대체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더 나을 것 같고 해서 이걸 막 해지해서 세금을 뱉어내고 막 이렇게 자기 결과를 자기가 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기에는 직접 투자로 정말 수익이 내신 분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도 이제 길게 봤을 때. 제 생각엔 S&P 500 이기신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도 쉽지 그렇고 않은 개인 일인데. 투자들도 제 생각엔 S&P 500 이기신 분들 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거 자기 결박을 근데 제도적으로 풀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 뭐 집을 산다거나 뭐 그렇게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이 있죠. 있고 그다음에 연금저축 저도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써요 저는. 그래서 연금 담보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할 때 금리도 더 싸요. 보험사 약관 대출이나 은행 신용 대출보다 연금 담보 대출 더 싸요. 그래요? 네, 더 싸요. 금액은 좀 작아도. 그래서 저는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 필요한 거는 연금저축 담보로 대출 받고 돈 생기면 또 그때 갚고. 그래서 그렇게 마통이나 그렇죠. 더 싸요? 더 싸죠. 지금 이걸 몰랐네. 제가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지금 한 6% 넘잖아요. 보통. 요즘 세요. 더 세요. 네, 그죠. 급여에 따라 신용도 따라 6에서 한 8%, 9%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너스 연금담보대출이 3점 몇인가 그렇던데 사실 4%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 되나? 그건 우리 저희 전무님이 신용도가 아주 높으시니까. 아니, 연금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막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용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는 거니까. 이걸 모르고. 그래서 저는 연금담보대출을 가끔 마이너스 통장으로 씁니다. 사모님도 아세요? 알죠. 그래서 자기 결박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굳이 그 자기 결박을 푸는 즉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좀 활용을 해야겠네요. 여기서 약간 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연금이나 노후 준비 관련된 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중장년층이 더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후회하는 사람 늦었다. 뭐 근데 이게 개인연금을 그러면 한 40대나 50대나 그때 과연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미래에셋에 가장 오래 다니고 있고 그전엔 제가 이제 기자 생활에서 제가 첫 직장이 보험회사 다녔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영업교육부에서 설계사분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강의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많이 시작된 것이 재무설계라는 거였었어요.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노후 자금을 설계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교육도 하고 뭐 자료도 같이 선배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과거의 재무설계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60세에 퇴직을 하려 60세까지 돈을 딱 모으고 60세 이후에는 이 돈을 무조건 뺏어 쓴다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자산을 축적하는 첫 번째 시기와 자산을 인출에는 두 번째 시기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재무 설계를 했었어요. 아직도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많이 접근해 일반인 분들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노후 준비가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이 늘는데 지금 40대 초반 여성들은 절반 이상이 90세 넘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오래 살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는 걸 보는 건데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 수명일 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기대 여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40세예요. 그럼 40세까지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평균이라는 개념에는 일찍 죽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40대면 40대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 40대 60세 남성의 기대 여명이 23.4세니까 현재 60세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대부분 83.4세까지 산다는 얘기고 여성들은 28.2세니까 88.2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지금 88세까지. 여성분들은요. 그러니까 60 이상 현재 60살이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그렇죠. 88세까지 88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대로 내려오면 이분들이 절반 이상이 90대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90살까지 한 푼도 내가 60세에 모아놓은 돈 가지고 30년, 4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부자 아니면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산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이게 되게 걱정이 앞서는 좋은 일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그 리스크도 보지만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만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버핏처럼. 그러니까 내가 40살이라 하더라도 50년이 또 남은 거예요. 투자 기간이. 오히려 내가 일할 때보다 더 긴 기간을 내가 더 투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60살까지 딱 모으고 돈 뺏어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내가 투자를 계속 해나가면서 투자하면서 인출해 나가는. 잠시만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40살부터 90살까지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단에서 뭔가 근로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한 60에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는 뭔가 인출하면서 쓰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투자가 인출보다 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경영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이제 찰스 핸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 책이 좀 절판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분 쓰신 책이 뭐냐면 포트폴리오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물론 그분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인생이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내려놓고 좀 낮은 데로 임해서 도와주고 사는 여러 가지 삶을 얘기를 하는 의미로 썼지만 저는 그 말만 그냥 가져와서 드리는 건데 뭐냐면 60세까지는 저도 그렇지만 주된 일자리가에서 창출되는 수익원이 가장 큰 수익원이에요. 예, 뭐 근로소득.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된 일자리에 나가게 되면 주된 일자리에만큼 보상을 받는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다변화하는 형태의 수익원을 창출해내는 그런 식으로 삶의 모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투자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도 좀 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에서는 제가 지금 미래에서 투자연금 센터장이야. 그럼 그것이 저의 아이덴티티지만 네. 60세가 넘어가고 퇴직할 때 되면은 조직에서 주는 아이덴티티가 없이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덴티티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임대사업도 조금 하고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주식 배당금도 좀 받고 필요한 연금보험 가입해서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더 없으면 주택연금도 그래서 다양한 수익원들을 조달을 해서 내가 운용해가면서 인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 내 삶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아직 한국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지 않겠지만 네. 저는 이제 점점 더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뭘 하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말하면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산해 나가고 직업도 여러 개. 그럼요. 투자도 다양하게. 그럼 하실 때 여기서 내가 연금도 받지만 제가 옛날에 취재했던 분들 중에 지하철 택배하시는 어르신들 회사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고학력이 뭐 교장 선생님 출신 있고 막 그러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게 뭐 돈이랑 같아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좋다는 거죠. 그리고 몸도 움직이고 애들 내가 뭐 계속 있는 저거 뺐으면 이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 돈이 마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돈을 잘 안 써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나라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80으로 넘어갈수록 그 후기 고령기 75세 이상이 넘어갈수록 그래서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더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거죠. 내가 뭐 100만 원 정도를 벌더라도 손자 자유롭게 돈도 줄 수 있고 하고 훨씬 건강해지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는 연금 생활자인 동시에 택배 노동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로 짜나가는 방식으로 변해나가야죠. 예, 사실 그 노동 그 자체가 주는 가치와 예. 그게 또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이라는 것도 있다지 않습니까? 예. 저도 나중에 실버 택배 이런 거 해야겠네요.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개인연금 40대 때 50대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럼요. 투자는 제가 알고 있는 뭐 자산운용사 후배가 한 얘기요. 저한테 한 얘기요. 저는요 투자를 언제 시작해야 좋냐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 투자는 지금 당장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의문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살이야. 예. 그럼 한 달에 내가 한 2-30만 원씩 예. 뭐 한 30년 가까이 붓는 것과 예. 근데 지금 내가 한 40대 중반이야. 근데 지금 뭐 한 20대처럼 2-30만 원을 뭐 한 15년 붓는 거랑은 이게 나중에 열어보면 이게 얼마 안 될 건데. 절대 이걸로 되겠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게 장기간에 걸친 게 40대부터 뭐 한 총액이 같으면 무조건 기간이 긴 놈이 유리해요. 그렇죠. 예.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지금 적립식 투자 옛날 적립식 펀드나 상품이 따로 한국에선 브랜딩화 된 거거든요. 원래는 이것이 하나의 투자 방법인데 네네. 한국에선 그 전에 그 주식형 펀드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금융회사에서 그 투자자들의 좀 그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식 투자 상품이 따로 있는 것처럼 포지셔닝을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상품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랜드마크라는 회사에서 1억 만들기가 나왔었고 1억 만들기 정식 펀드가 나왔었고 네. 두 번째 나온 게 미래에셋의 그 유명한 3억 만들기 정식 펀드가 나왔었어요. 제가 랜드마크 1억 만들기 정식 펀드를 취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품 그때 미래에셋 3억 만들기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 두 상품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한 20몇 년 됐죠. 한 달도 정식 투자를 멈춘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니들이 정말 막말로 돈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똑똑하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내 주변에 돈 잘 버는 형님들 보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그분들은. 근데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그분들처럼 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다행히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다. 너무 단순하고. 정식 투자하게 되면 손해 안 보나요? 안 팔면 안 손해 보는 거거든요. 정식 펀드 해서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플러스 돼요. 왜 만기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영해요. 계속 그냥 버텨요 끝까지. 그래서 금액이 좀 커지면
모아서 좀 또 펀드 차서 가입하고. 전 이걸 한 20몇 년 했는데 대박은 안 났지만 그래도 가난해지진 않았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적립식으로 20만 원, 30만 원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거는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 운명을 바꾸는 거지. 저 지키지만 새로 시작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믿지 않거든요. 시작이 어떻게 반이에요? 시작일 뿐이지. 어떤 결과를 바꾸는 건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제가 보기엔 꾸준함이 가장 좋은 거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소액이지만 적립 투자를 통한 시간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복리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바꾸는 것은 꾸준합니다. 예. 야, 지금 제가 이거 써놓고 밑줄까지 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습관을 연구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 책에서 읽은 얘기. 아니 그거를 이제 Y3 나와서 전해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거죠. 야, 근데 저는 약간 그 조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저도 이렇게 하다가 예. 중간에 한번 찾고 중간에 한번 꺾고 이거 갖다 또 다른 거 뭐 해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전무님은 지금 몇 년째요? 20년? 그러니까 한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돈을 뭐 한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럼 일부러 인출해가지고 또 딴 상품에 가입하거나 없으면 내가 뭐 채권 같은 걸 사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돈 또 계속 넣고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이 새로 나왔으면 또 그것도 옮겨서라도 거기서 또 계속 넣고 계속 그 복리 효과가 일어나겠죠. 계속. 예. 그래서 절대 그 연금이나 이런 적립식 계좌에서 투자된 돈은 절대 뺏쓰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투자할 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10만 원에도 좋으니까 그 시작을 꾸준히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 3년이고 5년에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머리로 아는 거와 몸으로 아는 건 다르거든요. 어느 순간 되게는 몸으로 아는 시기가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개별 종목도 이렇게 주식 그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자 습관이. 그렇죠. 네, 절대 한 번에 안 사시죠. 보통 그런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상건 센터장님이 그래도 연금 쪽엔 거의 20년 가까이. 저보다 더 많이 전 뭐 제도적인 건 모르고 약간 이제 그 연금 투자 쪽인 거죠. 저희는 연금 투자 쪽에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오래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콘텐츠 쪽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요즘은 좀 어떨까요? 그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실제로 그것을 해 나가는 그 실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과거랑은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일단 느끼세요? 관심이 확실히 높아진 건 분명한 게 맞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직은 굉장히 비중은 굉장히 낮지만 그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화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의 집중을 하시잖아요. 혹은 아니면 뭐 배당 같은 것들 중시 여기거나 하고 이제 그런 가치 투자적인 지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산 배분 쪽에 대한 그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자본 배치를 개별 기업이 하고 있지만 그 우리 자산 배분이라는 것 자체는 80년대부터 연기금들의 수익률 연구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인데 그 주식 그 투자 수익의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 세 가지인 거죠. 마켓 타이밍, 종목 선택, 자산 배분. 이렇게 봤더니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이런 이론을 직접 자기의 투자에 전복했던 인물이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신 그 예일대 기금의 데이비드 스웬슨 박사, 예일대 CIO를 하셨던 최고 투자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스웬슨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투자 성과의 90% 아니 그 90% 이상을 자산 배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자산 배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주식도 사야 되고 채권도 사야 되고 미국도 해외도 분산해야 되고 국내도 분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단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고 기관 투자가 가능했지만 개인들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ETF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 높아진 거고 이분들이 이제 자산 배분이 연금 투자에서 왜 정말 중요해지는가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감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원금 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거는 좀 가끔 보면 안타깝죠. 사람들이 이제 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여명, 고령화, 장수하는 시대로 갈수록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더 많이 이제 느낄 텐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랄까 아니면 뭐 의심의 포인트랄까 하나 그겁니다. 연금 상품들의 수익률이 너무 좀 낮다, 너무 형편없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DB형이냐 DC형이냐 뭐 보험이냐 은행이냐 증권 쪽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연금 맡겨봐야 수익률도 뭐 별거 없네. 그럴 바에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연금 뭐 저축 계좌 우리가 말씀드리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저랑 동감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수익률도 수익률이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투자 기간, 내가 연금의 시간 지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가 자녀 리스크 감내도. 나는 정말 주식을 샀는데 잠이 안 와. ETF를 샀는데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돈 몇 푼 벌려다가 그냥 불면증으로 죽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기간이 얼마냐.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산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이 3가지를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걸 돌아보고 이거와 관계돼서 수익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리스크 감내도가 너무 낮아서 내가 그냥 안전한 상품을 하는 사람들 상위 수익률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내가 리스크 감내도 높고 투자 기간이 많이 나와서 주식 비중 많이 높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건 시장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는 뭐 이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운용 능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가지 정도 옵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 항법으로 내 대신 운전을 해주는 거죠. 자율주행차처럼. 네.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뭐 타겟 데이트드 펀드라든가 네. 디폴트 옵션 이런 식으로 내 지정을 해놓으면 얘가 그냥 나 대신 운용을 해주고 그 안에서 주식 채권 비중도 알아서 조절하고 얘가 뭐 이를테면 내가 뭐 주식 50% 채권 50% 넣어놨는데 비중이 바뀌면 얘가 또 1년 뒤에 알아서 비중도 조절하고. 그러니까 TDF라는 거 아마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예. 생애 주기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좀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주고 이거를 금융사가 정해진 대로 이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번째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전 그냥 초심자들이라고 그러면 S&P 500 ETF 뭐 이왕이면 저희 타이거 ETF를 예, 왜냐면 규모가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ETF를 사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특히 초심자에서 이런 걸 사서 뭐 이거는 S&P 500 ETF를 그냥 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더링 내가 수집가처럼 모아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IRP 계좌 같은 데에다가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인덱스 펀드가 처음 등장한 게 이제 1976년도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등장을 했고 지금 2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물론 나쁠 때도 있었는데 한 8% 정도 나와요. 네, S&P 500. 그러니까 S&P 500을 하게 되면 한 200년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연 8% 정도는 여러분 연 8%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네, 그렇죠. 시간이 가서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10년간 1920년대 대공황기 이 10년간은 이게 사실 10년간은 수평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유들은 다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왜 인덱스 투자에서 S&P 500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보도된 걸 보니까는 미국 S&P 500대 기업이 올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은 자사주 매입은 곧 자사주 소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예, 미국은. 네, 네. 그러니까 올해 한 1조 1,000억 정도가 벌써 3월인데 S&P 500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S&P 500 ETF 가지고 있으면 소각된 것만큼 내 지분이 올라간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내 주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떠받쳐지는 요소가 다른 나라 인덱스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굳이 배당을 주지 않더라도. 배당도 나옵니다. 한 1.5 배당도 정도. 배당대로 주는데. 1.5 정도 나와요. 예. 1.5에서 1.8. 요즘은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1970년대, 20년대가 배당이 또 제일 좋았어요. 네. 주가가 폭락해야 되면 또 배당 수익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배당도 계속 나오고 요즘은 또 분기 배당 해주는 ETF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꾸준히 사서 모아 나가시면서 자신만의 어떤 시간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 얘기를 하자.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가 좋아 이러면 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일대 기금의 수연샘 박사가 자산 배분의 책에서 하신 얘기지만 기본이 한 얘기 뭐냐면 자산 배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률 추정 행위고 하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일으키지 말고 자산 배분할 때는 수익률 높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산 배분에 집중하라는 거죠. 일단은 투자 기간 그리고 자동 항법처럼 투자할 수 있는 장치. 그건 아니면 그냥 S&P 500 ETF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예. 가장 쉬우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심플하고. 그리고 또 뭔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민간 연금 상품. 개인 연금 상품의 또 수익률 같은 게 뭐 신문 지면이나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걸 좀 참고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그 자산 배분 전문가도 아니고 예일대 기금 뭐 최고의 자산 배분 전문가였고 예일대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만든 인물이죠. 예일대 기금의 CIO를 역임하고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이구나. 네, 이제 암으로 이제 세상을 69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85년도에 예일대 기금의 젊은 나이에 30대에 제임스 토빈 교수의 제자였거든요. 토빈의 큐 경제학 전공하신 분한테 그분이 영입을 하죠. 이 사람을 자기 제자 중에 그 살로몬 브라더스에서 잘 나갔던 젊은 투자은행가를 연봉도 확 줄여가지고 예일대 CIO로 데려와서 이 사람이 그 평생 동안 예일대 기금에서 죽길 때까지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금 운용을 해서 예일대 역사상 최고의 기부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린 수익률이 연평균 13.7%예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분은 주식 직접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오로지 자산 배분만 하는 겁니다. 뭐 주식 몇 %, 채권 몇 %는 자산 배분만 통해서 이 사람이 한 거고 한 가지 굉장히 좀 그 아름다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일대 인문관 건물을 교수들이랑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인문대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막 많이 안 하고 돈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인문대 사람들이 우리 돈 걱정 안 하고 연구하게 해줬다고 스웬센 박사가. 그래서 인문대 건물을 스웬센 타워로 개명을 합니다. 그 감사함 때문에. 인문학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AI나 이런 데 투자 누가 인문학에 투자해서 근데 스웬센 박사가 운영을 너무 잘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공부 하나 할 수 있게 해줬다고 고맙다고. 그런 좀 이 소위 말하는 투자라는 어떤 산업이 줄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의 전형적인 아름다운 전형적인 사례가 예일대 기금 같은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장학금도 많이 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연금 운용을 맡아서 처음에 한 게 그 당시에 예일대 기금도 채권하고 예금 중심이었어요. 이거를 주식 중심으로 바꿔놨습니다. 주식 중심의 자산 배분 모델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두 권의 책을 썼는데 하나는 그 자산 배분의 일반적인 이론에 관한 거,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 배분 책을 썼습니다. 기관 투자가 그 일반적인 이론 책은 저희 센터에서 번역을 했었죠. 그 책을 번역해서 저희가 출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그 비중에 한 번쯤은 참고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 미국 주식 30%,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15%, 신흥국 주식 5%, 부동산 등 리츠 같은 거죠. 20%, 미국 채권이 그 15% 채권이죠. 그다음 물가 연동 채권이 팁스죠. 를 한 15%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선진국, 신흥국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에 이렇게 자산 배분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디냐면 목재, 산림에도 자산 배분을 해요. 산림. 목재가 장기적으로 걸쳐서 산에서 나무가 자라고 나면 자산이 2배율이 있잖아.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 목재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우리 이제 ETF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선진국과 신흥국과 부동산과 채권에만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훈련을 하셔도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관리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일대 펀드도 이 사람이 한 35년 운영하시는데 마이너스 난 구간이 꽤 있어요. 똑같아요. 2002년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15년과 2018년에 손실을 났고 총 한 5번 정도 손실이 났어요. 35년간 한 5번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때가 이제 스웬센 박사가 중요한 거는 이때 리밸런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손실 보고 있을 때 주식 비중을 높여놓는 거죠. 아,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진 자산을 더 많이 사 모으는.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웬센 박사가 자기는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던 거 가장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 폭락기에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맞서서 더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한 것이라고. 멀리 보고. 혹시나 이분이 살아계셨더라면 2022년에도 분명히 손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때 그러면 또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셨겠죠. 하셨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연금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길게 보고 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근데 뭐냐면 요즘 ETF가 있으면 S&P 500은 미국은 내가 뭐 개별 정보 하지 않더라도 S&P 500 있고 선진국 지수 있고 이머징 마켓 ETF 있고 채권도 있고 요즘 뭐 또 만기전환형 회사채가 채권 같은 것도 채권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하시고 ETF로 또 넣어서 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이거. 너무나 좋아진 세상이. 엄청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렇죠. 이게 연금 성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 드냐면, 그렇게 할 거면 레버리지 ETF로. 연금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가입할 수가 없죠. 아예 편입이 안 되죠. 편입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레버리지 시장이 커져 있지, 미국만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 시장이 굉장히 낮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하지 않습니까? 화끈하니까. 뭐 3배짜리 좋아하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도 더 이상 3배짜리 ETF 잘 못 만들게 규제하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연금을 어떻게 납입해야 되느냐,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에 거의 질문이 사실은 이제 집중이 되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연금을 어떻게 찾아서 쓸 거냐인데 예. 사실 그 시점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에게 막 30년 뭐 20년 이상 이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근데 잘 생각해 보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금 인출 이것도 그렇죠. 전략이 좀 필요한가요? 아마 이제 한국 사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출 전략이 논의가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러는데 인출 순서가 투자 수익에 미치는 리스크를 시퀀스 리스크라고 그럽니다. 순서 리스크죠, 우리말로는. 네. 그 순서. 그러니까 초창기 10년 동안의 수익을 어떻게 은퇴 후 10년간의 수익이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결론은. 10년 정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퇴직할 때 주식을 많이 담가놨는데 폭락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하는 거고, 운 좋게 그렇죠. 내가 시장이 좋아서 그래서 이 돈 갖고 시작했었으면은 굉장히 해피해지고 막 이런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산 배분 해가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핵심 뭐냐면 퇴직 후 10년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딱 먼저 아셔야 돼요. 퇴직 직후 10년간. 10년간 동안 내가 어떻게 운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또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4% 룰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뱅겐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인출 비율이죠. 4%. 예. 이게 뭐냐면은 60세에 퇴직해서 90세에 사망하지 않는다고 치고 내가 몇 %씩 인출을 하게 되면 90세에 돈이 고갈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계속 내가 빼서 써도 90세까지 내가 돈이 고갈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의 비율이 4% 룰이라는 거예요. 딱 1억 원이 있으면 첫 해에는 내가 4%가 400만 원을 인출하는 거죠. 네. 규칙은. 그다음에 두 번째 해에는 400만 원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그 해의 물가상승률을 더하는 거예요. 인출 금액을.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또 인플레이션 또 더하고 더 이렇게 해서 30년간을 4%에서 뺏었으면 고갈이 안 된다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인출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한 거냐면 미국 국채 50%, S&P 500에 50% 자산 배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와 80년대 대공황 때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4% 있지만 대공황같이 10년간 헤매도 90년간 90세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 뭐 4% 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 4%가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쓰이는 거예요. 내가 내 금액을 얼마 정도 있으면 인출하면 되느냐 해서 4% 기준인데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측정이다라는 걸 알고 내가 뭐 더 인출해주면 되겠죠.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4%의 4% 역수가 25배입니다. 25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이걸 거꾸로 25배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내가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필요한 생활비가 5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에다가 25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12억 5천만 원 되잖아요. 예? 12억 5천만 원을 내가 갖고 내가 미국 S&P 500과 미국 채권에 넣고 내가 4% 계속 인출하면 내가 90세까지 이 돈 갖고 다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25배 법칙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잡는다고 치면 일단 국민연금에서 일단 깔고 나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열심히 넣으시고 IF 넣으시면 여기서 또 까고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한 1년에 5천만 원씩 쓰려고 해도 10억 5천까지 필요가 없어지죠. 국민연금 좀 뺄 거고, 내 연금저축에서 좀 일치해서 좀 빼고, 만약 주택연금까지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더 빼고. 그쵸. 그러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있어도 내가 4% 인출해도 고갈 안 되거든요. 그 돈을 찾아놓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25배 법칙과 4% 이런 룰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캐시플로우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단순 금액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캐시플로우와 자산의 관계, 그리고 내 인출의 비율, 얼마를 찾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요걸로 근데 사실 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까 한 번씩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문제는 이제 재원을 잘 마련하느냐, 사실 그게 또 이제 중요하죠. 근데 4%씩 빼내서 쓴다라는 게 거의 공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가장 최악의 보수적인 가정에서도 고갈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출해도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제 빼도 써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이 모여 있을 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 놔야 돼요. 그것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느덧 포트폴리오 인생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다른 소득원들도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연금도 중요하지만 연금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아까 뭐 실버 택배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소득도 다변화 시켜 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디 뭐 월세 수입 하나 들어오는 것도 뭐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최근에는 뭐 리츠 같은 것들도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리츠도 7, 8% 나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막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서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한 8% 주는 리츠나 7에서 6에서 8% 주는 리츠를 내가 1억 정도 모으면 1년에 600에서 800만 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산달치 생활비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짤 수 있는 거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주가 폭락기마다 리츠 많이 떨어진 거 몇 개 따가 리스트 갖고 있다가 많이 떨어진 것 중에서 한 7% 나오는 거를 내가 뭐 연금 저축 계좌 같은 거 사는 거죠. 내가 연금 아니고 그냥 사도 되고 사실은 뭐 아니면 ISA 계좌 같은 데서 사도 세제 그러면 1억을 사게 되면 벌써 내가 6%보다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2달치 생활비는 나온 거예요, 벌써. 내가 그럼 1억으로 리츠를 사서 2달치 생활비 빼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또 이게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또 그러면 이제 리츠가 왜 기대 수익률이 뭐 배당 수익률이 7, 8%까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뭐 금리가 높아지고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배당 컷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츠 사놨는데 또 이게 평가 손실을 볼 것 같고 또 이러면 이제 손이 안 나. 그냥 뭐 한 8% 되고 있다가 뭐 빠지면 그냥 더 사고 아니면 그냥 8% 받으면 되니까 나는. 그러다가 그때 이게 8% 받는 배당이 어느 순간 한 3% 줄어버리면 그때 팔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게 배당도 있고 뭐 리츠 ETF도 월 지급식 ETF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모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내가 한 방에 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ETF 중에서도 좀 공부를 하셔서 월 지급 ETF 중에 한 4에서 5% 나는 것들 잘 골랐다가 떨어질 좀 사서 모으고 네. 그다음에 리츠도 좀 사서 모으고 네? 이런 식으로 사서 모아서 내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단순하지만 우직하게 가야 되는 거고 아까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게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건 이제 꾸준함이다. 예. 근데 그 꾸준하게도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뭐 음주 같은 거는 술 같은 거 꾸준하게 먹어도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 근데 음주는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그건 아닌데 좋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는 진짜 꾸준한 만큼 더 좋은 건 없다. 꾸준함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특히 젊은 세대면 들은 말씀이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뭐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건 계속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투자. 그냥 쉬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덜 힘들고 덜 괴롭고.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직하게 길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집을 살 때는 좀 빼서 더 보태야 될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노후 준비하는데 사실은 걸림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치우고 가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계획대로 가거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이상건 전문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종종 또 이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